아, 잠깐만. 네네. 그 사실 이제 그 저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질과 속셈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새로운 이슈가 생겨도 뭐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뭐 뻔한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해도 사실 뭐 크게 뭐 놀랄 만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뭐 우리가 뭐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또 뭐 정치 분야든 남북 관계든 뭐 국제 관계든 간에 모든 문제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죠. 딱 한 가지.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하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저는. 예. 그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 이 겸상조 사회주의 커밍아웃 하다는 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고 예. 현재 그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그 정책과 시각 자체가 굉장히 그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연 이 김상조나 장하성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판단일까 할 정도로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당히 사회주의화 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북한과 연계된 어떤 그런 그 핵심 세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김상조 같은 경우도 이 참여연대에 있으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관련된 그 비판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김상조가 능력이 뛰어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게 아니라 반자본주의 어떤 우파적 어떤 경제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이 세력에서 픽업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김상조 역할이 뭐냐? 사실 이제 이 재벌 해체에 대한 굉장히 그 목소리를 강하게 낸 사람이 김상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취임 후에 이제 가장 그 중점적인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재벌했던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이 10대 재벌 그룹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압박을 많이 가해왔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삼성그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게 강력한 주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경영이랑 기업이란 거는 어떤 그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데, 특히 어떤 우리 같은 시장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데 이 김상조 같은 인물들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어떤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재벌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머리 자체 이 사고가 확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도무지 전혀 어떤 그 타협의 어떤 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삼성그룹의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이제 강제 매각해라. 그래서 연결고를 끊으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 얘기는 이재용의 어떤 경영권에 상당히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강하게 주문한다는 저희가 뭐냐. 결국은 이 재벌그룹 소위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이면에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최인점 아마 통신사 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도 아마 또 상당히 이제 실현시켰죠. 기업의 원가 공개. 사실 기업의 한 거는 어떤 부가가치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급여도 인상하고 세금도 내고 이게 기업의 통상적인 구조인데 결국은 이제 원가 공개를 해가지고 원가 공개하라는 얘기는 뭐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또 인면재판 비슷하게 그러면 기업 자체가 이제
어떤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면 결국 그것이 결국은 그 직원들에게 돌아오거든요. 예. 뭐 연구개발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결국 그것이 이제 세금도 뭐 법인세 같은 것도 많이 낼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자체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어떤 그 정책으로 또 분위기를 또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위험한 거고 결국 이제 가면 내년부터도 아마 그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하는 거를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뭐 일반 사기업의 이 공정위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기관인데 사기업에 국가가 개입해서 원가 공개를 한다? 이거 사실은 이거 공산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지 아닙니까? 심지어 경기도 이재명 같은 경우도 건설업의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이 좌파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 자체가 보면은 결국 이제 이 반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국영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히 강하다. 국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죠. 근데 또 하나는 또 이 장하성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완전히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전혀 어떤 그 회복 기미가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아마 가시적인 어떤 그 체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하성이 같은 경우도 금년 그 상반기 때도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무슨 얘기했냐면은 연말 되면은 아마 경제 좋아지는 거를 목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고. 이 연말 되니까 또 이제 내년 되면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시각 자체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 경제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 노선도 바꾸고 또 어떤 자기들 잘못을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뭐 경제든 교체든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모든 그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떤 그 수출에 대한 지표 어떤 그 설비 투자도 어떤 그 급감하고 모든 정말 경제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본인만 계속적으로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 내년 되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좌파들 이 사고 자체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이 체제를 바꾼다 그러거든요. 네. 그 체제를 바꾼다는 게 그게 넌센스. 지금까지 우리가 70년간 대한민국이 이 경제 10대 글로벌 강국이 됐는데 우리 그 기본이 뭡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고 일본의 소니하고도 경쟁했고 또 애플하고도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강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 오너십 이 경제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문 경영이 체제보다도. 그래서 경제는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경제 이 강국은 결국은 제대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것을 이제 부정한다는 거죠. 그 부정하면 결국 이제 이 북한 대래 집단 이 어떤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가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들의 어떤 본질의 속성은 이념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의 어떤 그런 연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어차피 장하성이나 김종현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근데 그 후임에 지금 언급되는 게 현재 그 청와대 그 사회수석하던 그
그 사람 누굽니까? 사회수석하던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수현. 네, 김수현 사회수석과 윤정원 경제수석이나 이 두 사람이 이제 물망에 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무현 때 이 경제에 참모한 사람들이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 노무현이 결국은 엄청나게 그 이명박이하고 전동량이 그때 그 패배한 것도 노무현 그 시절에 대표적으로 경제가 몰락을 했거든. 그래서 노무현의 별명이 경포대 아니었습니까? 그 네. 노무현 임기 말에 이 많은 언론에서 그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경포대였다고요. 예. 그만큼 국민들이 노무현 자체 완전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경제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문재인하고 함께 호흡을 맞춘다. 뭐 당연하겠죠. 왜? 그 당시에 문재인이 비서실장한테 같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좌파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편, 내 편이면은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도 뻔하죠. 이 장하성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대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 학생들 가르치다가 나를 이론적으로 갖고 물론 뭐 참패를 했지만은 근데 그 이기 경제 내각의 이 청와대 참모나 어떤 정책 담당할 책임자가 결국 이제 노무현 시절에 경제에 관계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뭐 망하든 어떻게 하든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만 그냥 계속 밀고 나간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이제 경제가 몰락해 이제 이들이 어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아이러니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소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내년이 점점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준비 내지는 그게 맞춰서 저는 뭐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주가든 부동산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수익이든 고용률이든 모든 지표가 금년보다 훨씬 나빠진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는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들이 얼마나 또 엉터리고 어리석냐면은 지금 장하성이가 또 그런 얘기했죠. 내년도에 470조 예산을 아주 초팽창 예산을 잡았는데 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은 저들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퍼부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일종의 파퓰리즘 복지 쪽으로 그러니까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마 복지 예산이 거의 만 120조 이상 엄청나게 아마 평생 예산 잡았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생산성이 아니고 그냥 소모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다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완전히 그냥 뭐 공중에 뿌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장하성이가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돌려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는 경제 이론의 어떤 주류 이론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이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만 아마 또 내후년에 더 좋아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 다음 안 되면은 경제정책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정권 때 결국 경제정책의 실정이 지금 현재 파급 효과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이런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또 이 전 정권에 대한 이쪽으로 또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상적 국민이라면 이걸
이 완전히 어떤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년도 세금 예산 같은 것도 걸어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이 이제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 물론이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 기업이 잘 돼야 이제 법인세를 많이 걷어들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거래가 활성화돼야 이제 뭐 양도세든 어쨌거나 거래세든 이렇게 많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뭐 또 매수 경기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개인 간의 어떤 뭐 장사도 하면서 간접세든 뭐 등등 걷어들일 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 걷어들일 데가 없어요, 내년에. 근데 예산은 470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은 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도저히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거나 뭐 돈을 찍어가지고 부채를 뭐 많이 국가 부채를 아마 뭐 활용해가지고 아마 또 퍼올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또 아마 또 고용률 자체도 현재보다 금년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내년 또 공무원이나 또 그 단기성 알바 일자리 같은 거 또 이렇게 만들겠죠. 거기다 돈을 또 뭐 수십 또 뭐 추경에 또 쏟아붓고 그건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경제 정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은 아마 이들은 아마 내년에도 아마 훨씬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내년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상당히 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여튼 뭐, 현재 이 경제 부분은 끝없는 추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어떤 뭐 도저히 어떤 회복의 기미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뭐 제가 당부드린 거는 어떤 이런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특히 원화보다는 달러나 어떤 금이나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이나 주식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수.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김동수 박사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의원님 슬프다. 바다의 햄님, 김동수 박사님 논평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센서님도 짝짝짝. 발신 제한으로 전화 좀 하지 말라니까. 정말. 아이고, 아까워라, 숲속의 여우님. 아니, 200만원 왜 이거. 또 쏘가셨군요. 쏘가셨군요. 또 쏘은 게 아니라. 김재희님 반갑습니다.